네, 여의도 인사이트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바로 모셔볼게요. 장우진 작가님 모셨습니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바쁘시죠? 아우, 정신이 하나도 없네요. 뭐 아침, 오후, 뭐 그리고 맞아요. 다른 일들, 그죠? 네. 이따가 제 유튜브도 라이브가 있어가지고 네. 막 준비하느라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 그래요? 네. 진짜 약간 살도 빠지신 것 같은 느낌이? 얼굴 살 좀 빠지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건강 챙기세요. 저희 고로쇠물도 있으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따가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농담으로 그래도 시작할 수 있는 게 시장이 좋잖아요. 아, 좋죠. 네. 와, 어떻게 이렇게 좋은지. 제가 그러게요. 이제 이걸 이렇게 세봤는데, 물론 세봐지 않아도 되지만, 이게 일부러 좀 세봤어요. 올해 들어서 36거래일이 있었는데, 하락한 날이 7거래일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다 상승을 네. 한 거니까. 그렇죠. 이젠 하락하면 좀 약간 쿵 할 것 같으면 어떡하지? 뭔가 상승에 중독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로 가잖아요. 맞아요. 네. 굉장히 좀 그런 경향이 좀 있는데 네. 재밌는 게 좀 뭐냐면 제가 작년에 클로징벨 많이 나잖아요. 이제 맞아요. 클로징벨에서 보면은 제가 항상 쫄지 마. 뭐 갑니다. 그래서 좋습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댓글을 한번 봤더니 저 사람 항상 간다고만 얘기해. 좋다고만 얘기해라고 댓글이 나오더라고요. 저 그때 너무 기억하는 게 그때 한 4천대였나요? 그때 7천 갈 것 같다고 말씀 거의 처음으로 제 생각에 하셨던 네. 것 같은데 맞지 않아요? 그 전에 이제 2,600대 말했어요. 아, 2,600대부터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때 저보고 어. 이상한 사람이다. 막 명행커가 잘못 들었다. 막 농담으로 막 그랬었는데. 근데 이제 지금 6,000대를 넘어가고 또 지나치게 급하게 올라왔다 보니까 최근에 아침 방송에서는 조금 경계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한번 제가 이제 급락에 대한 우려를 했었고 그 다음날 5% 빠진 다음에 급등이 맞아요, 나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 이후에 조금은 이제 현금을 갖고 좀 지켜봐도 될 것 같다라고 하니까 아침 방송에서는 또 저보고 맨날 빠진다고 한다 저 사람은 안 좋다고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아니고 네, 절대 그런 건 아니고요. 네. 지금 이제 상승장 자체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는데 너무 급하게 달렸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좀 쉼표가 필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는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현금을 조금 가지고 있으면 뭐 20% 30%라도 좀 현금을 좀 챙겨두고 있으면 마음이 편해요. 갖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좀 더 길게 볼 수 있고 그 현금 가지고 나중에 기회를 빠지면 혹시나 기회를 보면 되지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의 여유를 좀 갖길 권해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클로징벨부터 이제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시니까 거기에서 다뤘던 내용과 그래도 조금은 뭐 겹치는 내용도 물론 있겠지만 좀 다른 질문들도 최대한 해보고 또 여러 가지 의견들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국정연설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네, 이거 사실 관심이 물론 많기도 했지만 네, 어떤 의미로는 없기도 했어요. 그렇죠. 분위기가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제 말이 맞지 않아요? 많기도 했지만 좀 과거에 비해서는 없기도 했다. 그렇죠. 근데 최장 또 시간으로는 연설이었더라고요. 그렇죠. 관전 포인트 좀 짚어주시죠. 네. 일단 시장에서 그 지켜보려고 했던 건 두 가지였어요. 네. 일단 첫 번째는 뭐 당연히 관세였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이란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할 거냐. 이 두 가지가 관건이었는데 네. 관세에 대해서는 그냥 기존의 어떤 톤에서 크게 변화된 게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강경하게 대법원을 비판하긴 했지만 구체적으로 내가 뭘 어떻게 할까 어떤 숫자를 제시하거나 이런 것들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무난하게 넘어갔다라고 볼 수 있고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이란 전쟁인데 이란 전쟁과 관련해서도 이란과 하고 싶다. 그냥 유화적으로 뭔가 하고 싶다. 대화로 풀고 싶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렇지만 아직 합의는 안 됐다라고 얘기했죠. 근데 말과는 좀 다르게 현재 이란 쪽으로 미국의 어떤 그 전략 자산들이 굉장히 많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 집중되고 있냐? 2003년 이라크전 이후로 최대 규모로.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이 정도 동원이 된 거면 보통은 공격이 되더라라고 추정하는 시각들이 많을 정도로 이제 가 있는 그렇죠. 그런 네, 상황이죠. 이게 단순히 압박인 거냐? 뭐 예를 들면 옛날에 뭐 그 우리나라에 있었던 그 병인양요 이런 것처럼 압박인 거냐? 군사적인 압박으로 통해서 이란을 항복하길 바라는 거냐? 네. 그게 아니면 정말로 이란을 좀 치려고 하는 거냐라고 봤을 때 개인적으로는 핵 합의 이런 것들은 약간 명분으로 보고 있고 실질적으로는 이란의 정권을 바꾸고 싶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기회라고 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밑에서부터 들끓고 일어났기 때문에 원래 신정이죠. 지금 그 정치가 그러니까 신에 따라서 가는 거지 뭐 민주주의가 아니잖아요. 이런 신정 체제에서는
사실은 밑에서부터 들끓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믿음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민생이 너무 안 좋다 보니까 밑에서부터 지금 올라온 거죠. 그러니까 이때 정권을 바꾸기 좋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가능성을 좀 염두에 둬야 될 것 같다라고 개인적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란을 친다고 해서 뭐 시장에 엄청나게 영향을 주고 뭐 그게 시장이 박살날 거다 그렇게 보지는 않고, 과거에도 봤을 때 어떤 전쟁이 초기에 벌어졌을 때는 그러니까 특히 중동 쪽에서 어떤 전쟁이 벌어졌을 때는 초반에 급격하게 좀 하락을 했다가 강하게 또 반등이 나온 경우가 많았거든요. 근데 시장에 큰 영향을 줬던 건 일단은 러시아 전쟁,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었는데 이거는 공급망을 붕괴시켰어요. 그러면서 장기화됐었고, 그 외에 중동 쪽의 어떤 소요 사태들을 보면 장기화되지는 않았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변수는 이제 호르무즈 해협 쪽이 될 것 같다. 만약에 이란에서 호르무즈 해협을 막아버리고 상선이나 이쪽이 들어갔다 오가는 것들을 막아버리면, 그렇게 만약에 되면 이제 유가가 지금 시나리오는 120불까지 치고갈 수 있다라고도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120불 이렇게 쳐버리면 이 타격은, 중동 쪽에서의 유가 상승의 타격은 바로 아시아 쪽이 있게 됩니다. 한국, 대만, 중국에서 있게 되고, 미국은 어차피 산유국이고 수출이 오히려 많기 때문에 그 유가 상승의 피해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는 여기서 친다고 하더라도 큰 부담은 없고, 만약에 여기서 가격, 유가나 이런 것들이 상승해 버리면 실제로 타격가는 것들은 아시아 쪽이고, 아시아 중에서도 중국을 타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트럼프 입장에서는 하나의 카드가 될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부담이죠. 네, 인플레이션 이런 쪽으로 부담이기 때문에 그게 일시적으로는 좀 충격이 될 수도 있다. 네, 그러니까 된다 안 된다가 아니고 안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으니까, 뭐 만약에 된다 그러면 부담이 있네. 그럼 현금 좀 갖고 있다가 대응할 수 있는 걸 생각해 보지 뭐라고 생각하면 훨씬 더 편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 생각으로 전략을 보고 있는 거죠. 이런 이슈가 있다라는 건 항상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자료 꼼꼼하게 준비해 주셔서 이제 띄워놓고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같이 공유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 국정연설 전후에서 뭐 시장 반응은 좀 있었나요? 미국 선물은 크게 변동이 없었고요. 그다음에 코인 같은 경우는 미국 시간에서 9시부터 연설이 시작됐거든요. 그리고 거의 2시간 가까이 됐었는데 비트코인이 10시에 팡 뿜었다가 다시 조정이 나왔어요. 그래서 코인 관련해서도 크게 뭐 영향이 없었다는 것들을 보면 전체적으로 시장에서는 그냥 뭐 트럼프가 트럼프 했네, 약간 이 정도 느낌으로 받아들이는 것 같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크게 우려할 건 현재로서는 없는 것 같다, 이렇게 보이고요. 간밤에 유가가 한 1%대인가 빠졌고, 네. 살짝 이제 뭐 이란 쪽에서도 대화 가능성이 좀 있는 것처럼 얘기를 했는데, 네. 어쨌든 아직은 모르고 신호상으로는 대규모로 지금 뭔가 자원들이 가 있는 상황이다. 뭐 이런 그렇죠. 거는 좀 경계감이다라는 말씀이세요. 그렇죠. 뭐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피자 인덱스 같은 경우에도 피자 그거 네. 한 어때요? 번씩 이제 도우콘 뭐 1, 2를 찍고 있어요. 오. 그러니까 특히나 1, 2주 정도 전에 막 찍었었는데 아무래도 시뮬레이션을 계속 미국에서 돌리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거든요.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미국 전정부 내에서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거고, 워 시뮬레이션 일단은 뭐 거의 끝난 것 같아요. 최근에는 오히려 안 돌고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제 지금 시점에서 뭐 앞으로 1, 2주 이 정도 내 시점에서 만약에 그 도우콘 지표가 올라간다 그러면 그때는 타격을 좀 염두에 둬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민항기 쪽 움직임도 봐야 돼요. 민항기가 이란 내 그 공해가 아니고 이란 내 이제 그 영공을 만약에 많이 움직인다 그러면 타격의 가능성이 좀 낮은데, 민항기의 움직임이 굉장히 없다. 그러면 민항기가 움직이지 않는 이유가 뭐겠어요? 경고를 줬겠죠. 그러니까 민항기의 어떤 움직임들이 적어지는 것들을 확인하는 걸 필요가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관세 관련돼서는 이제 간밤에는 미증시 반등하면서 뭐 여러 이슈가 좀 섞여 있었는데, 관세로는 어떤 인식이 좀 있는 거예요? 지금 국정연설 말씀해 주셨는데 어쨌든 관세 정책은 유지하고, 지금 미국이 최고의 뭐 황금기고 이런 멘트들은 그렇죠. 계속 있었던 것 자원심도 같은데, 했죠. 그렇죠? 네. 관세 관련돼서는 인식이 어떤 거예요? 지금 시장의 인식은? 관세 관련해서 시장은 엇갈리는 평가를 좀 내리고 있는데요. 일단은 처음에 관세가 없어졌으니까 긍정적이야라고 처음에 환호를 했다가, 대법원 판결이 이제 그렇죠. 무효다. 대법원 판결 무효가 나오고 나서 네. 이제 긍정적으로 했다가 또 보니까 이제 그 122조 무역법 122조를 들고 와서 바로 15%를 때려버렸잖아요. 이렇게 되니까 이제 모르겠다. 근데 무역법 만약에 122조를 때린다 그러면 동맹국한테는 불리해요. 네. 왜냐하면 똑같이 15%를 때려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중국도 15%, 원래 영국은 10% 때리기로 했는데 15% 올라버렸으니까. 근데 이거는 조절이 안 돼요.
그래서 이거는 어차피 150일짜리 한정적이고 국회에서 동의를 안 할 거기 때문에 그 이후에 연장은 안 될 거다라고 보면 다른 정책을 마련할 건데 거기서 얘기 나오는 것들은 이제 232조, 무역법 232조 같은 경우에는 품목 관세죠. 이미 적용되고 있어요. 자동차 쪽이나 철강 그리고 여기에 뭐 의약품 반도체도 여기다 적용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이게 추가적으로 더 영향이 있을 거다라고 보지는 않고 아니면 무역법 201조나 아니면 슈퍼 301조 이게 영향이 있는데 201조를 크게 쓰진 않을 것 같고 301조가 좀 관건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흔히 슈퍼 301조 네, 슈퍼 301조. 이렇게 얘기하는 뭐 이 슈퍼 301조 같은 경우에는 이제 USTR 이 직권을 갖고 있는데 여기에서 조사가 좀 필요해요. 조사를 하고 청문회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기간이 한 1년 정도 소요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150일 일단 시간 벌어놓고 슈퍼 301조 동원해서 관세를 매기겠다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국가별로 또 하는 거니까 절차나 이런 것도 훨씬 복잡할 거고 대응하는 것도 쉽지 않겠죠.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가장 우려하는 사실 법은 그 관세법 338조예요. 이건 1930년대에 나왔던 법이거든요. 근데 이게 대공황 때 미국이 너무 어려우니까 수입품 때문에 이거를 이런 거야. 그래서 수입품에 관세를 매겼는데 수입품에 관세를 매기니까 그때는 미국이 슈퍼파워가 아니었죠.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 다 관세를 매겼잖아요. 그래서 수입과 수출이 각각 한 60%대 감소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대공황을 심화시켰다라고 평가받고 있어서 그 이후에는 거의 사문화된 법이었거든요. 그런데 지난주 이제 대법원 판결 나오고 나서 트럼프가 338조를 얘기했어요. 근데 이 338조의 특징은 뭐냐면 이게 다른 나라에서 미국이 차별받고 있다라고 한 증거만 있으면 50% 관세까지 매길 수 있어요. 그리고 대통령 직권으로 가능합니다. 법안 내에 그 내에서 보면. 그러니까 다른 것들은 뭐 조사도 훨씬 더 많이 필요하고 국회 동의가 필요하고 이런데 이건 대통령이 좀 할 수 있어요. 물론 IEPA만큼은 아니긴 한데 그래서 이 338조가 정말로 동원된다 그러면 시장에서 또 혼란을 겪을 수도 있다라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또 시장은 또 엇갈린 평가를 하는 게 걱정되기도 한다라고 하는 평가도 있고 또 한쪽에서는 야 생각보다 미국이 다른 나라에서 차별받는 건 거의 없을걸? 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면 차별받는 걸 증거로 제기하지 못하면 그러면 관세를 매길 수가 없을 텐데 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관세가 실질적으로 어떻게 될지도 좀 지켜볼 필요는 있습니다. 근데 122조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의미가 없다. 근데 슈퍼 301조를 전 세계에 동시다발적으로 정말 평가를 하면서 할 수 있을 거냐라고 본다면 미국의 행정력을 봤을 때는 좀 어려워 보여요. 그래서 동맹국적으로는 301조 중심으로 간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좀 유리한 측면도 분명히 존재할 겁니다. 중국은 더 많이 때릴 거고요. 타코 가능성은 없어요? 타코요. 지금 상태에서 타코를 만약에 가잖아요. 그게 좋을 것 같으세요? 안 좋을 것 같으세요? 좋은 거 아닌가요? 아닌가요? 만약에 지금 네. 상태에서 타코로 가버리면 미국의 그 국채 발행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커집니다. 네. 지금 재무부의 계획 속에는 관세도 이미 포함이 돼 있었잖아요. 그렇군요. 그 상태 그리고 미국의 뭐 물론 대미 투자 같은 경우에는 관세랑 상관없이도 진행을 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대미 투자의 상당 부분 미국에서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게 관세가 없는 상태에서 들어간다? 그러면 재정조차도 이미 확대된 상태고 국채 발행을 늘려야 되는데 여기에 지금 케빈 어시 같은 경우는 QT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건축을 하겠다. 그러면 자금을 조달하는 게 힘들어질 수 있고 그럼 국채 금리가 상승할 수 있는 그렇죠. 게 되거든요. 이렇게 되면 만약에 미국에서 금리를 내린다고 하더라도 미국 차 안 살 거야라고 하는 움직임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게 좀 부담이죠. 그러니까 관세가 무조건 없다라고 하는 게 지금 시점에서 보면 이게 처음부터 없었다 그러면 괜찮아요. 처음부터 이게 뭐 막아지고 안 됐다 그러면 상관이 없는데 이미 진행된 상태고 뭔가 계획이 이걸 기반으로 세워진 상태에서 이게 갑자기 뭐 타코가 된다. 발을 빼기가 쉽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베센트도 어떤 식으로든 이 관세를 만회하려고 여러 가지 이제 머리를 굴리고 있을 거고 그 두뇌, 그러니까 그 띵크탱크들도 굉장히 많이 지금 고민을 하고 있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엔비디아 실적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이제 내일은 뭐 새벽부터 해서 엔비디아 실적 얘기를 상당히 많이 할 거고 이제 들으실 텐데 엔비디아 실적이 지금 예상치는 어떻고 뭐가 이번에는 가장 좀 중요할까요? 우리가 항상 이제 재순학 CEO 입에도 주목하고 뭔가 엔비디아 실적이 과거에는 더 막 주목했던 것 같거든요. 이거로 인해서 진짜 시장이 살았다 망했다 막 이럴 것 같았는데 이번에도 그 정도의 중요성이 이제 엔비디아 실적 좀 짚어주세요. 엔비디아의 실적에 대한 주목도가 예전보다 많이 낮아졌죠. 왜냐하면 이미 노출됐어요. 노출됐다. 어떤 식으로요? 네, 빅테크 기업들이 캐펙스를 대규모로 발표했잖아요. 대규모 캐펙스를 이미 발표했잖아요.
그러면 이 캐펙스의 대부분은 뭐다? 엔비디아 GPU니까 엔비디아 실적이 안 좋을 거라고 생각하기는 조금 어렵죠. 지금 상태에서 봤을 때는. 그러니까 그래서 엔비디아 실적에 대한 주목도는 좀 떨어졌다고 보는데 매출에 대한 전망치는 지금 650한 6억 달러 정도. 요거 자료 같이 볼 수 네. 있게 좀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매출액은 자료를- 지금 조금 흐를 수 있는데 네, 656억 달러를 전망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단기 순위 EPS 같은 경우는 1.52달러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엄청나게 증가한 거죠. 656억 달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한 100조 원? 네. 가까이 되는 분기 매출이 이제 그렇게 되는 건데 100조 원 정도 되는데 이게 보면 지금 23년만 하더라도 23년 10월만 하더라도 이제 162억 달러 정도 매출이었던 게 지금 이게 거의 4배 이렇게 된 거죠. 분기 매출이 4배 가까이 올라갔고 그럼 이제 관건은 제가 생각했던 관건은 이거였어요. 성장률이 이게 꺾이지 않을까? 라고 하는 걱정이 있었거든요. 근데 엔비디아 주가가 버티는 이유는 성장률이 나온다예요. 성장률이 나온다. 이게 이제 한번 정리해 본 건데 24년 1월부터 이제 26년 1월 지금 실적 전망까지 성장률에 대해서 한번 본 거거든요. 그럼 성장률이 200%대에서 이제 25년 들어오면서 한 70%, 70% 정도대로 떨어졌어요. 와, 근데 이것도 대단한 거 아니에요? 대단한 거죠.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나왔기 때문에 이 성장률이 나왔기 때문에 엔비디아 주가가 100불대에서 갈까 말까 하다가 그치. 200불대로 축 치고 올라간 거예요. 이게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주가에서 버티는 이유는 이 성장률이 66.7%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 성장률이 꺾이냐 안 꺾이냐가 중요할 거잖아요. 그러면 그럼 시장에서는 엔비디아가 언젠가는 이 하드웨어 투자가 멈출 텐데 이 멈췄을 때 엔비디아 주가는 어떻게 될 거냐에 대한 시장의 우려가 계속 뒤에 잠재돼 있어요. 하드웨어는 언젠가는 꺾인다라고 하는 것들을 그 월스트리트 다 알고 있죠. 근데 일단은 아니네. 일단은 왜 빅테크들이 이렇게 투자하고 있고 여기서 뒤처지면 죽는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모두 다 그냥 같이 고를 외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일단은 가자라고 하는 분위기. 그러니까 엔비디아 실적에 대해서 크게 걱정하지 않고 있다가 되는 거죠. 그러면 2027년까지 얼마만큼은 볼 거냐가 굉장히 중요할 거잖아요. 그래서 야후에서 봤을 때 이제 27년 추정치를 보면 좀 안 보일 수도 있겠지만 여기 이제 26년 실적에 대한 게 현재 2,140억 달러 정도 추정되고 있고 내년에 3,300억 달러 정도 추정이 되고 있어요. 그럼 성장률이 한 60% 정도 나오죠. 27년까지 이렇게 성장률이 나온다 그러면 올해 엔비디아 실적 가지고 걱정할 건 전혀 없다. 그럼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건 뭐냐면 지금 상황 너무 좋다. 플러스 엔비디아 자체를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걸 봐야 되죠. 우리는 HBM 너머를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HBM이 아니고 우리가 GPU 너머를 보고 있어요라고 하는 그 얘기가 나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럼 소프트웨어 쪽으로 플랫폼 쪽으로 우리가 진화할 거기 때문에 GPU 매출이 설사 좀 감소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거기서 만회할 수단이 있어요라고 한다면 그러면 엔비디아는 좋을 텐데 그거과 무관하게 우리나라 시장으로 봤을 때는 이 엔비디아가 전망하는 전망치가 만약에 꺾인다. 하드웨어 쪽에서 이제는 조금 둔화된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우리나라 반도체도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네, 그 측면에서 좀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엔비디아 전체의 실적 그 자체보다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GPU 쪽이 계속 좋냐. 그리고 GPU 이번 엔비디아 실적에서 좀 주목해야 될 건 실적 자체보다도 그 뒤에 이제 코멘트에서 봤을 때 우리가 메모리 지난번에 2025년 이후에 봤을 때 메모리가 HBM만 하니까 부족하다. 그래서 이거보다 속도 느려도 이제 LPDDR, DDR 많이 활용을 해야 될 것 같고, DRAM 많이 활용해야 될 것 같고, 여기에 KV 캐시 쪽이 너무 많이 부족하니까, KV 캐시라고 한다면 이제 이런 거죠. 우리가 저장하는 데이터가 단기 기억은 이제 HBM이나 DRAM을 커버하는데 장기 기억, 오래 안 쓰는 그런 기억들이 있는데 이게 필요하다는 거죠. 왜 AI 에이전트로 가야 되는데 내 비서가 내 그 활동을 기억을 못하면 안 되잖아요. 기억을 더 계속해서 많이 해야 그렇죠. 될 텐데. 네. 홍익호님 1년 전에 뭐 예약을 잡았어요. 뭐 나 항공 여행을 잡았어. 근데 AI 에이전트가 딱 와가지고 1년 전에 나 이거 하기로 했지. 그러면 이거 좀 다시 알려줍니까? 그런 적 있으셨다고요? 그때 그거 뭐였지? 하면 이제 그럼 안 기억을 되는 거죠. 끄집어내서 알려줘야 되는데. 되는데. 그런 적 없으신데요? 이러면 이제 뻔뻔하다 이렇게. 안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기억들은 근데 거의 안 쓰잖아요. 아. 평소에 추론이는데 안 쓰는데도 불구하고 AI 에이전트가 되기 위해서는 그런 데이터들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 데이터를 저장하는 게 DRAM은
안 되니까 SSD를 통해서 저장한 데이터를 불러오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갑자기 낸드 쪽이 뜬 거잖아요. 그래서 샌디스크가 뜬 거고. 그 저장이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젠슨 왕이 한 것도 되게 영향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때. 그러니까 이번에도 마찬가지죠. 어. 이번에도 뭐 DDR을 더 쓴다거나 낸드를 더 쓴다거나 이런 형태의 어떤 그 스토리지 관련된 얘기들이 더 나온다고 한다면 우리나라 반도체에 또 한번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겠죠. 네. 근데 만약에 그런 코멘트가 없다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반도체 안 좋을 거냐? 그런 건 아니지만 뭐 추가적인 상승이 지금 당장은 좀 없을 수도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우리 입장에서 이제 그게 중요하고 엔비디아 주가 자체로 보면 월가에서는 이미 프리 어닝 쇼크다라는 표현도 나올 만큼 지금 가장 좀 싸게 이렇게 밸류가 좀 그렇게 내려와 있다, 그러니까 기고 있다, 옆으로 네. 횡보하고 있다, 뭐 이런 분석들도 있는데 내일을 기점으로 해서도 갈 수 있는지 이것도 좀 중요할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죠. 어. 근데 엔비디아의 PER은 점점 떨어질 거예요. 아. 그러니까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는데 지금 한 40배 정도 되고 있죠. 근데 이 PER은 떨어지면서 이익은 올라가는 그런 상태가 돼서 그러니까 주가는 균형을 잃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상황에서 PER이 떨어지고 있는 상태에서 이익이 감소한다 그러면 주가가 박살날 수도 있죠. 그게 나오냐 안 나오냐가 앞으로 관건인데 적어도 뭐 올해 말까지 그런 분위기는 안 나올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있는데 만약에 정말 만약에 오픈 AI 쪽에서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AI 관련된 전망이 갑자기 확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금이나 이런 쪽에서 가장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는 게 오픈 AI잖아요. 그러니까 오픈 AI에 대한 충성도도 지금 별로 없고. 근데 만약에 오픈 AI가 테슬라처럼 보여줘서 탁 치고 나간다. 우리 걱정했어? 야, 그거 다 필요 없어. 우리 진짜 보여준다라고 해서 치고 간다 그러면 문제가 없는데 여기서 한 업체가 무너지잖아요. 그러면 AI에 대한 전망치가 확 바뀔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시장이 어떻게 보면 그 위험이라고 볼 수 있죠. 채팅창에서 어떤 분께서 이제 엔비디아 걱정이랑 연예인 걱정은 하는 거 아니다라고 남겨주셨던 게 방금 전에 좀 기억이 나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워낙에 이제 믿음이 또 항상 있는 거다 보니까 또 그것 때문에 긴장감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믿음이 있기 때문에 무너지면 주가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 뭐 이런 부분들. 어쨌든 엔비디아에 대한 얘기 나눠봤고, AI 뉴스 최근 보면 뭐 네. 실제 계약 소식 얼마 공급한다? 뭐 이런 것도 좀 많아진 것 같고, 랠리 성격이 좀 변하는 것 같기도 하고, 미국 시장 보면 오히려 기술주에서 다른 쪽으로 이동하는 흐름도 보이면서 사실 요즘에 미장보다 우리가 워낙 뜨거우니까 그렇죠. 약간은 좀 안 보긴 하는데 어떻게 봐야 됩니까? 미장의 성격 뭐 어떻게 변하고 있는 건지. AI 미국 쪽. 시장의 성격을 네. 보면 일단 빅테크 쪽을 좀 피하는 게 확실히 보여요. 빅테크는 지금은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성격이 들어가는 게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엔비디아는 야 이거 성장률 계속 뽑아낼 수 있을지에 대한 근저의 두려움이 계속 존재한다. 그러니까 지금 엔비디아가 확실하게 더 뭔가를 보여주면서 성장이 더 나온다. 이 어닝 서프라이즈 수준이 당연히 가이던스는 상회해야 되는 거고 이 컨센서스보다도 뭐 한 5% 10% 더 나온다. 막 그래야 되는 게 그런 지 몇 년 됐어요. 엔비디아 그러니까. 실적 때마다 그 그러니까. 이상을 보여줘야 되는. 그거 맞추기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정도 나오는 게 이제 그냥 시장에서 보는 논머리니까. 그러면 엔비디아 주가가 지금 가기는 쉽지 않네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리고 다른 빅테크를 본다 그러면 뭐 애플과 테슬라를 제외한 나머지 빅테크, 아마존, MS, 뭐 메타 이런 기업들은 캐펙스에 대한 부담이 분명히 존재해요. 알파벳도 그렇고. 근데 이 캐펙스 경쟁이 더 붙어버리잖아요. 내가 죽든 네가 죽든 어떻게든 해보자. 막 그런 경쟁이 붙었기 때문에 그럼 캐펙스 부담이 붙은 상태에서 내 돈 언제 벌 건데 대체 약간 이런 우려가 있죠. 그래서 그 기업들도 가기 어렵고. 그럼 애플과 테슬라를 봤을 때 얘들은 디바이스가 잘 팔리나? 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애플은 아이폰 잘 팔리나? 뭐 세븐틴 잘 팔렸다는데 그만큼 올라왔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도 잘 팔릴까? 시장 좋은가? 야 근데 애플 너 보니까 메모리 엄청 올랐더라. 너 실적에 부담 안 돼? 약간 이런 우려가 들어가죠. 테슬라도 마찬가지죠. 테슬라도 옵티머스랑 로봇에 대한 기대감이 물론 존재하긴 하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전기차 판매가 아직은 좋지 않거든요. 그럼 유럽도 안 좋았다 그러더라고요. M7 중에서 지금 뭘 좋게 봐야 되지라고 보면 야, 애매하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다른 쪽을 보자라고 했을 때 야 지금 굉장히 확실한 게 하나 있어. AI 캐펙스는 무조건 늘어나. 그렇죠. AI 캐펙스에 대한 우려가 지금 없다 그러면 네오클라우드, 빅테크는 확실히 구분되고 있거든요. 네오클라우드는 괜찮아요. 그리고 AI 인프라 쪽, 스토리지는 지금 쉬고 있긴 한데 스토리지, 우리나라 쪽으로 스토리지 자금이 들어오고 있죠. 이런 쪽은 좋더라라고 자금이 돌고 있고
그다음에 경제 지표에 따라서 일희일비하고 있긴 한데 미국 내 그 경기 민감주들 쪽으로 자금이 들어가는 경향들이 보였었거든요. 최근에 좀 어떤 조정이 거요? 나지만 뭐 항공, 의류, 뭐 아. 유통 뭐 이런 쪽으로 자금이 들어갔고 특히나 유통 쪽은 긍정적으로 좀 보는 시각이 많아요. 그리고 월마트가 유통주 중에서 그러니까 비테크 중에서 지금 보면 1조 달러를 돌파한 한 세 번째 정도 기업이 되려나요? 일라일리 있었고, 그다음 버크셔 해서웨이. 그거 이외에 지금 봤을 때 빅테크, 테크 기업 이외에는 지금 월마트가 들어왔거든요. 근데 지금 시장에서 평가는 야 월마트 테크 기업이야, 너 뭐 모르네, 약간 이렇게 평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월마트의 비즈니스가 지금 오픈 AI랑도 얘기하고 있고 제미나랑도 얘기하면서 이 비즈니스가 적극적으로 AI의 협업을 통한 비즈니스 어떤 향상을 이뤄주고 있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월마트에 대한 관심이 좀 커진 것 같습니다. 확실히 커졌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AI 쪽에서 뭔가 지지부진한 틈에 다른 것들이 오긴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수 전체가 시장 전체가 폭발적인 거는 좀 덜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빅테크가 못 끌고 가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를 어떻게 지금은 뭐 좀 견뎌야 되거나 아니면 모아가야 되거나 이런 쪽으로 미국 시장 하시는 분들도 여전히 많으니까. 그렇죠. 뭐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도 좀 깊어지는 거는 같아요. 근데 미국 시장에서 길게 본다고 하면 그러니까 시각에 따라서 다르실 것 같아요. 만약에 길게 본다 그러면 저는 알파벳 같은 걸 모아 가실 필요가 있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경쟁에서 확실하게 1등을 선별해서 가져가는 게 더 편할 것 같은데 확실한 1등은 현재로 봤을 때는 제미나이 쪽이거든요. 오픈 AI를 굉장히 많이 추격을 했고 그다음에 그 LLM 이외의 비즈니스 쪽에서는 제미나이나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앞서가는 부분들이 분명히 보여요. 그럼 구글. 네, 구글. 근데 이 구글의 비즈니스의 그 특징들이 뭐냐면 노트북 LM이라고 써보셨어요? 노트북? 노트북 LM이라고. 아니요. 그러니까 파생 비즈니스가 나노 바나나 요즘 나와 있고 동영상. 동영상 네네. 뭐 그다음 사진, 그다음에 노트북 LM은 PDF나 아니면 뭐 그 글 같은 것들 이렇게 정리해서 올려주잖아요. 내가 원하는 자료 이렇게 올려놓잖아요. 그럼 그거를 분석해서 PPT 자료를 만들어주거나 자동으로 동영상을 만들어줘요. 네, 뭐 5분짜리, 10분짜리 영상을 그냥 만들어줍니다. 근데 그게 옛날처럼 막 부자연스러운 게 아니고요. 저희가 지금 대화하는 것처럼 팟캐스트로 그냥 만들어줘요. 오늘 무슨 일이 있었다던데요? 뭐 이거 어떤 이슈가 있었을까요? 그거는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안 보셨군요. 못 봤습니다. 네, 그게 오. 노트북 LM의 파급력인데 당장 찾아봐야 되겠다. 엄청나게 그 PPT의 퀄리티가 높아요. 네. 네, 그래서 지금 실제로 다른 분들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하고 저도 이제 활용을 많이 하고 있죠. 그리고 최근에 뮤직도 나왔어요. 뮤직은 뭐예요? 네, 음악 만들어줍니다. 어. 한 30초 정도. 내가 원하는 그 풍을 얘기하면 그거에 따라서 음악을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작곡. 작곡.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확실히 그 데이터가 구글이 많아요. 구글이 그 유튜브를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구글 포토나 이런 것들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훨씬 더 그 데이터 자산이 많아서 그런지 처음에는 조금 절었죠. 동네 바보형처럼 굴었는데 지금은 앞서 나가는 게 확실히 보입니다. 그래서 오픈 AI 경쟁에서도 이길 수 있을 것 같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알파벳은 1등이다 라고 하는 평가들이 점점 쌓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으로 봤을 때는 알파벳은 놓치면 안 되는 회사 중에 하나다라고 좀 보고 있고 저는 월마트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금융주도 조정을 나왔는데 길게 보신다 그러면 금융주도 좀 갖고 가셔도 될 것 같아요. 미국 내에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테마주는 단기에 올랐다가 조정이 나왔다가 지금 이제 출렁출렁 하고 있는 단계인데 아직은 테마주로 본격적으로 자금이 좀 들어가기는 어려울 것 같다. 비트코인이 좀 반등이 강하게 나와주면 그때 보셔도 될 것 같은데 지금 일단 안전자산 이쪽으로 구미나 음리나 이런 쪽으로 더 많이 가고 있지 테마주 쪽으로 확실히 들어간다는 느낌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쪽은 지금은 유동성 측면에서 아직은 아니다. 이렇게 그 봅니다. 미국 시장 얘기 나온 김에 이제 시트리니 리서치 보고서가 한동안 한 이틀 정도 있었죠. 네, 이틀 정도 이제 시장에서 굉장히 많이 회자가 되고 시장에 실제로 이제 영향도 있고 했는데 이게 뭐 의견은 분분하죠. 그럼 2년밖에 안 남은 거야. 왜냐면 28년을 가정한 얘기이기 때문에 2년밖에 안 남은 거야. 뭐 이런 부분과 한쪽에서는 이 소설이잖아. 그렇죠. 뭐 이런 부분도 있고 그 실제로 보고서 말미엔가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이거는 어떤 탄광 속의 카나리아와 같은 건데 아직 카나리아가 죽지 않고 지금은 살아있다. 왜냐하면 지금 2026년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충분히 위기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한 것뿐이지
카나리아를 살릴 아직 기회는 있다. 뭐 이렇게 네. 마무리는 하던데 그렇죠. 그래도 좀 섬뜩하잖아요. 네. 이 보고서에 대한 생각 좀 장우진 작가님의 또 생각 좀 듣고 싶어요. 뭐 두 가지 얘기하는 얘기들을 들어보면 혹시 어릴 때 네. 2020 원더키드라고 만화 보셨어요? 모르는 척을 해야 되는데 안 해 또. 알죠. 근데 2020 원더키드가 이제 어. 디스토피아잖아요. 어. 네, 세상이 망한 상태에서 근데 미래를 그리는 가정 속이었는데 우린 2020년을 지나왔죠. 근데 그런 디스토피아가 불가능했을 거냐고 본다 그러면 뭐 기술적으로는 아닐 수도 있지만 디스토피아가 가능했을 수도 있겠죠. 뭐 환경 파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그것도 탄광 속의 카나리아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가 경험했던 그 영화 중에 하나, 1980년대인가 나왔던 터미네이터. 그런 AI가 그런 그 완전히 시장을 지배한 그런 세상도 우리가 영화를 통해서 경험을 했죠. 근데 딱 그 정도예요. 시트리니에서 경고한 건 딱 그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요약하면 이런 거죠. 소프트웨어 뭐 AI 이런 게 이제 잠식을 해서 화이트 칼라가 다 해고가 그렇죠. 되면서 실업률이 엄청나게 급증을 하면은 소비가 준다. 그렇죠. 뭐 경제 위기가 온다. 그렇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런 맞아요. 흐름이었던 것 같은데. 맞아요. 네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 정도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스무스하게 뭔가 이전될 수 있는 장치들이 마련돼야 된다고 계속 논의가 되고 있고 그래서 얘기 나오는 게 이제 기본소득이에요. 근데 기본소득이 만약에 된다 그러면 빅테크를 그러니까 국가의 단위가 사라질 수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는 게 빅테크를 중심으로 해서 돈을 벌고 빅테크들이 돈을 나눠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 기업들 중심으로 뭔가 세상의 재편이 있을 수 있다라고까지 얘기 나오고 있어요. 어쨌든 그런 기본소득의 얘기 나오는 건 결국은 소비 주체가 없으면 안 되니까 그들이 소비할 수 있게끔 우리가 돈을 벌고 또 돈을 주고 이런 형태가 될 거다라고도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근데 그런 논의가 있는 와중에 무조건적인 디스토피아를 그리고 실업률이 급증하면서 시장이 완전히 붕괴될 거다라고 얘기하는 건 약간 어불성설이다라고 보는 거고요. 이거를 AI 기업들도 이제 알고 있다. 이미 알고 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극단적으로 가는 것들은 AI 기업도 원하지 않는다라는 것들이 어제 엔트로픽의 움직임에서 보였어요. 네. 어제 엔트로픽이 보면 우리가 소프트웨어 기업들 급락했죠. 소프트웨어 기업들 급락했던 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AI가 다 대체할 것 같아. 뭐 클로드 보니까 엔트로픽의 클로드를 보니까 뭐 갑자기 뭐 법률 서비스를 내놓고 보안 서비스를 내놓고 야 이거 어떻게 하냐 이거 다 기존에 있던 건 AI가 다 잠식하겠다. AI가 너무 똑똑하던데 라고 얘기했는데 AI는 아니야. 우리는 이런 서비스를 통해서 보조해 줄 거야. 그래서 기업용 앱에 우리가 통합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끔 뭔가 플러그인이나 이런 것들을 제공할 거야 라고 얘기했죠. 그러면서 동시에 파트너십을 다수 공개했어요. 세일즈포스, 그다음에 어도비, 서비스나우, 도큐사인 이런 기업들과 요거 자료로 정리해 오셨는데 같이 볼까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세일즈포스 같은 경우에는 CRM이라고 하나요? 그 기업의 회계 같은 거 관리하는 그런 서비스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잖아요. 근데 슬랙이라고 협업 툴도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데다가 슬랙이랑 고객 그 관계 관리 시스템에 AI 얹어가지고 서비스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어. 라고 하는 협업을 발표했고요. 그다음에 어도비는 우리가 PDF나 이런 걸로 유명하죠. 그다음에 그 대표적으로 그 편집하는 포토샵 이런 것도 야 AI가 되면 망하는 거 아니야? 라고 했었는데 이 AI 크리에이터의 워크플로우를 지원하는 AI를 어도비랑 연계해서 줄 거야. 라고 얘기했죠. 그리고 서비스나우 같은 경우에도 IT 서비스나 기업 업무 자동화 이쪽인데 이런 업무 자동화 쪽을 AI 소프트웨어 우리가 지원해가지고 그 서비스를 고도할 수 있도록 도와줄 거야. 도큐사인 같은 경우는 전자계약, 문서 이런 건데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문서 분석을 한다거나 아니면 전자계약을 하는 것들을 AI를 통해서 강화시켜 줄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다 할 거야가 아니죠. 우리가 다 할 거야가 아니고 이 기업들과 연계해서 뭔가 서비스를 제공할 거야라고 얘기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뭐 지나치게 너무 걱정할 건 아니다. 물론 현재도 봤을 때는 뭐 그 빅테크 기업들이 지금 개발자들을 많이 해고하고 있죠. 개발자들이 진짜 많이 필요가 없어졌다고 AI 때문에. 그 상황은 분명히 맞긴 한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개발자들의 수요는 진짜 많이 감소한 상황이긴 한데 실제로 실제로 그래요. 엄청나게 감소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스탠포드 공대를 나와도 취직이 안 된다라고 얘기가 나올 정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컴공이 요즘 인기가 없어요. 그리고 그래요? 네, 서울대 같은 경우도 오히려 지금 인문학과가 오히려 커트라인이 높아지는 추세에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느끼는 거죠. 인문 철학이 오히려 높아지고 있고 그다음에 스토리라든가 아니면 과거 역사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사람을 이해하는 게 훨씬 더 중요했다. 그걸 통해서 뭐 기업에 입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유튜브라든 뭘 하든 간에 사람을 이해해서 사람에 대한 서비스를 하는 건 언제나 존재할 거다.
라고 하는 걸 전제에 깔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그쪽으로 좀 늘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오히려 빅테크 테크 기업들 쪽에서도 이런 스토리를 만들 수 있는 인문학적이고 철학적인 것들에 대한 지식이 높은 사람들을 요구하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저는 코딩에 대해서 뭐 전혀 모릅니다만 그 미국에 최근에 이런 이슈와 관련돼서 그 개발자나 코딩하는 분들이 근데 이제 뭐 AI나 뭐 그런 소프트웨어를 대체하는 여러 가지 기술들이 하는 걸 보니 코딩이 아니라 그 바이브 코딩이란 얘기도 좀 돌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코딩 완벽한 코딩이라기보다 바이브라고 하잖아요. 어떤 약간 느낌을 내는 그러니까 완벽하게 대체되기에는 아직은 좀 부족하다라는 의견들도 있는 거는 같은데 뭐 실제로는 개발자 인력들 해고가 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움직임이 완벽하게 있군요. 대체되지는 않아요. 오. 그런데 상당수의 그 개발자들은 그냥 그 뭐라고 하죠? 기계적인 코딩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던 거죠. 네. 그러니까 천재적인 디렉터들이 뭔가 진두지휘하고 뭐 하는 것들 말고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코딩 같은 것들은 그냥 다 대체해 버리고 있는. 그러니까 굳이 얘가 없어도 될 것 같은데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뭐 제가 예를 들어서 뭐 VBA 같은 거 요즘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난 이 기능을 구현하고 싶은데 코드 짜줘라고 해서 물어보잖아요. 그럼 짜줘요. 내가 어떤 기능을 뭐 하고 싶어 그러면 그대로 짜주고 이게 좀 불안하잖아요. 그럼 다른 AI한테 물어봐요. 예를 들어 챗GPT한테 처음 짜달라고 하고 구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요거 이렇게 해서 짰는데 요거 한번 그 버그 있나 봐줘. 디버깅 해줘. 그러면 다 해줘요. 그러니까 그런 아주 간단한 코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완전 대체할 수 있는 정도가 된다는 거죠. 그렇군요. 어쨌든 엔트로픽이 파트너십을 발표하면서 이게 파괴가 아니라 공존이다. 그렇죠. 이런 것들도 간밤의 시장에는 영향을 미쳤었고 AMD와 메타 계약도 상당히 중요한 이슈였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큰 이슈였는데 일단 그러니까 이 AMD의 메타 계약에서 중요하게 봐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엔비디아의 주가였어요. 왜냐하면 메타가 도망가진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메타가 야, 엔비디아 너무 비싼데 좀 싼 걸로 가봐야지라고 간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엔비디아 주가는 괜찮았다. 이거는 이 계약으로 인해서 AMD가 성장률이 그러니까 AMD 점유율이 높아지고 엔비디아의 위협이 될 거냐 그렇게 보지는 않는다라는 게 첫 번째 시각인 거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AMD가 지금 약간 똥줄 탔다. 어떻게든 뭔가를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게 어디서 드러났냐면 계약 자체는 뭐 그럴 수 있죠. 6기가와트를 계약을 했고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 이게 최대 한 1,000억 달러다. 6기가와트인데 그렇게 평가가 됐어요. 한 140조, 150조 정도가 6기가와트를 투자하기 위해서 해야 된다. 근데 거기에 조건이 하나 붙은 게 있습니다. AMD가 메타에 0.01달러짜리 신주인수권을 부여했어요. 그게 큰 의미인 거예요. 지금 주가가 얼마인지 아세요? AMD 200달러. 200달러인데 0.01달러에 줬다라는 건 그냥 공짜로 거의 주는 거나 다름없죠. 그러면 메타는 지금 뭐라고 했냐면 AMD의 칩을 사주잖아요. 그 돈이 들어가잖아요. 그 돈의 일부를 AMD 주식을 샀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보면. 이해되세요? 근데 일각에서는 또 순환 논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순환 뭐 돈을 내고 사고 그렇죠. 그럴 수도 돈다 있어요. 돈이. 네.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 뭐가 있냐면 일단 메타가 6기가와트 칩 다 사줘야 되고 그다음에 2031년 기준으로 AMD의 주가가 600달러를 넘어가요. 네, 그래야지 단계적으로 이제 지분을 받아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메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너 칩 가져가는 것도 좋은데 너 우리 칩 진짜 너 잘 쓰고 좀 나한테 좀 알려줘봐. 야, AMD 써봤더니 엔비디아만큼은 아닌데 괜찮더라. 라는 거 좀 알려줘. 그러면 같이 파트너십에 우리 주가 올라가면 너도 좋다. 라고 한 형태의 파트너십이 좀 된 거죠. 그러니까 기존의 엔비디아가 순환으로 돌아왔던 거랑은 조금 다르긴 합니다. 그러니까 약간 한 식구 느낌이 된 그렇죠. 것도 네. 있네요. 손잡고 같이 해보자. 그리고 뭐 메타 입장에서도 이렇게 써보면서 뭐 피드백 같은 걸 줄 거 아니야. 그런 거 적극적으로 하면서 같이 우리 집 같이 개발해보자. 이런 느낌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근데 왜 그 엔비디아의 반응, 주가 반응 이런 게 좀 중요했나? 그리고 네. 왜 엔비디아는 상승을 했나? 뭐 이런 것도 그렇죠. 본다면요. 말씀드린 것처럼 네. 엔비디아가 이 계약으로는 큰 영향이 없을 것 같은데. 니네 뭐 했어? 그래, 뭐 열심히 해봐. 약간 이런 느낌으로. 네. 우리 앞서 얘기했던 그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좀 반영된 것도 있지 않을까요? 엔비디아 실적에 대한 엔비디아에 대한, 기대감이요. 지금 엔비디아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뭐 거의 없죠. 그러니까 이미 많이 시장에서는 엔비디아 실적이 좋을 거라는 건 이미 알고 있고. 그리고 작년 말에 올해 그때 얼마였지? 5천억 달러인가요? 그거 한다고 이미 얘기했었기 때문에 엔비디아 실적은 뭐 엄청 좋겠지. 다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이미.
네, 그래서 그 자체로는 임팩트는 뭐 현재는 없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오늘 이제 시장을 이렇게 미국 시장부터 정리한 이유는 엔비디아 실적이 또 몇 시간 뒤면 하루 있다가 그러니까 오전부터 해서 쭉 얘기가 많이 있을 거고 우리 시장에서도 이제 영향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딱 아주 지금하고 붙어 있는 내용들을 먼저 정리를 했고요. 자, 그래서 오늘 코스피로 넘어왔는데 뭐 이런저런 이슈 속에서 우리는 미증시가 하락하는 날도 상승을 하고 요건 디커플링이었죠. 그렇죠. 상승하니까 또 상승을 하면서 6,000피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외풍에도 흔들리는 흐름도 없고 오히려 좋은 면만 쏙쏙 가져가고 있다? 뭐 이런 흐름이 들어서 그런 그렇죠. 느낌이 들어서 근데 또 그죠? 지나치게 다들 이제 안 좋은 얘기가 거의 없어요. 네, 어제 일부 그 다른 방송에서 다른 유튜브였나요? 유튜브에서 뭐 안 좋은 얘기도 하시지만 그렇게 음모론적인 거 말고 그건 아예 음모론적으로 좀 얘기했던 거고 음모론적인 거 말고 현재 펀더멘털적으로 뭐 한국 시장에 대해서 경계를 하거나 이런 움직임이 거의 없어요. 증권사도 그렇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지금 좀 쉴 것 같다는 느낌이 좀 들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다 좋게 얘기해서. 모두가 S를 얘기하면서 지금 2,000포인트가 올랐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오히려 조금 쉴 수도 있지 않을까? 이 정도면 추가로 살 사람이 없다 그러면 그리고 추가로 매수에 대한 매수 버튼을 누르는 것들에 대한 약간의 두려움들이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기관도 분명히 존재하고 개인들이야 뭐 그냥 올라갈 때 사지라고 하는 생각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근데 이게 참 이렇게 질문을 드릴 때 그러니까 그 요즘에 분위기라는 게 있잖아요. 모두가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좋은 얘기들이 거의 뭐 9대1, 9.5대1로 좋은 얘기들이 쌓여 있는 요 분위기에서 좀 쉬어갈 것 같은데요. 이쯤에서 좀 그만하실까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사실 쉽지 않으실 것 같은데 분위기가 그렇게 형성이 되어 있지 않아요? 조심스럽게 질문을 드리면? 네, 그러니까 댓글도 그랬다니까요. 저 그래요? 맨날 저 안 좋은 소리 한다고 막. 근데 제가 지금 상승장이 꺾였다고 절대 얘기하진 아. 않았죠. 네, 현금을 좀 갖고 가시면서 변동성에 좀 대응할 필요가 있다. 아. 근데 제가 그때 방송을 했을 때 만약 현금을 좀 갖고 계신 상태에서 저도 물론 그 아침까지 약간 부정적으로 보긴 했지만 그 아침에 5% 빠질 때 샀다 그러면 기회를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가능하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내가 꽉 쥐고 어떻게든 이거 올라주세요. 뭐 기도해 이렇게 하기보다는 지금 6천까지 올라왔으니까 그렇게 보셔도 될 것 같고 또 다른 쪽에 순환매도 분명히 일어나고 있어요. 오늘도 보면 현대차 굉장히 좋았잖아요. 아침에 제가 자동차 쪽이 지금 차트상으로 봤을 때 좀 도는 것 같다. 그러니까 이게 펀더멘탈적인 변화는 없어요. 자동차 쪽으로 엄청나게 긍정적인 이슈가 쏟아졌다거나 뭐 그런 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아까도 불구하고 얘기했지만 이슈는 많긴 많더라고요. 네. 근데 뭐 이게 결정적이다라기보다는 그냥 좋은 이슈들이 좀 쌓여 있는 건 있는데 그렇죠. 말씀하신 것처럼 뭐 팍 이런 거는 그렇죠. 없어서 네, 실적이 뭐 삼성전자 SK 가는 것처럼 확실하게 이거예요. 뭐 어닝이 지금 계속 좋아져요. 뭐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전 그냥 상황을 보면 현대차가 밸류가 싸냐 비싸냐에 대한 논란이 있는 상태에서 봤을 때 과거 히스토릭 밸류를 보면 현대차가 비쌉니다. 그런데 저는 히스토릭 밸류를 보면 안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도요타랑 비교를 해보자. 도요타가 PR이 현대차보다 지금 비싼데 이게 정당화되는 게 맞냐? 저는 이제 그걸 의문을 제기했던 거죠. 그러면 도요타는 지금 PR 그러니까 글로벌 1등이니까 1,100만 대 정도 판매하고 있고 현대차 대비해서 50%잘 팔리니까 그러면 1등 프리미엄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오케이. 그런데 그러면 도요타는 하이브리드 차는 잘하는데 전기차 잘하나요? 아니 전기차 못해요. 전기차는 시장에서 약간 쳐져 있습니다. 근데 지금 하이브리드 프리미엄 분명히 존재하죠. 그리고 로봇 잘하나요? 잘 못해요. 이 회사가 기술에 대한 어떤 적응이라는 진보가 빠른가요? 아니요. 하이브리드 말고는 기술적으로는 뭔가 적용하고 하는 것들이 일본 차가 굉장히 느려요. 옵션 같은 것도 일본 차는 굉장히 없거든요. 그러니까 일본 차가 고장이 없기로 정평이 나 있어요. 근데 고장이 없기로 정평이 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새로운 기술을 잘 도입하지 않아요. 그것도 굉장히 큰 영향을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도요타에 대한 그런 미래 프리미엄을 주는 게 1등 프리미엄 말고 미래 성장에 대한 프리미엄을 주는 게 도요타가 맞나 현대차가 맞나 보면 현대차가 맞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럼 단순히 PER 레벨을 보면 지금 그 전체 그냥 일반 자동차 중에서 1등이 도요타, 2등이 현대차, 그리고 나머지는 더 싸요. 근데 현대차의 지금 가치는 이 회사들과 달라졌다. 왜? 전체적으로 그 봤을 때 테슬라와 현대차를 제외하고는 중국차 빼고 테슬라와 현대차를 제외하고는 로봇을 준비하는 회사가 없어요. 로봇에 대해서 준비하고 그 자동차 업체들이 적극적으로 뭔가 하는 게 없어요. 그리고 GPU 기반의 AI 연산 능력이 지금 5만 장 가져왔죠, 블랙에. 지금 이 연산 능력이 거의 테슬라랑 맞먹는 수준이거든요.
테슬라는 지금 H백 중심으로 꾸려져 있으니까. 그런데 다른 기업들이 자율주행에 이렇게 자체적으로 뭔가 준비하고 있는 게 있냐? 그럼 없어요. 그러면 현대차가 디스카운트를 받아야 될 이유는 추가적으로 봤을 때 물론 이제 경기가 변동에 따라서 매출이 감소하고 이런 것들은 우려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 미국의 점유율이 올라가고 있고 하이브리드 차 잘하고 있고 그다음에 미국 내 공장 지으면서 미국에서 내에서도 좀 우호적으로 가고 있고 이러면 현대기아차가 전체 그 자동차의 밸류로서 떨어질 것도 없는데 자동차 말고 로봇과 자율주행에 붙는다 그러면 저는 토요타보다도 오히려 더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거 정리하신 게 있네요. 여기 보니까 PER 네. 비교로 정리해 주신 거 있는데 이거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요 차트를 한번 보시면 네. 이게 이제 어제입니다. 어제 기준으로 봤을 때 그 토요타가 11배, 그다음에 현대차가 10배, 혼다가 8.3배, BMW 8.2배, 그리고 폭스바겐 같은 경우 4.7배 이렇게 돼 있죠. 기아가 7.2배. 그러면 이런 밸류에이션이 무조건 맞냐라고 본다 그러는데 저는 좀 이거 아닌 것 같다라고 평가를 했던 거죠. 그리고 기아는 7.2배 수준인데 기아도 지금 보면 보스턴 다이내믹스 지분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PER 이외에 플러스 알파인 자산 가치가 있다 그러면 이 PER 레벨은 또 올라갈 수도 있겠죠.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 있으니까. 근데 오늘 더 올라간 게 그런 저는 그렇게도 이유예요. 보고 있는 거죠. 현대차가 오늘 10% 정도 올랐으니까 이제 토요타 PER은 붙었어요. 그리고 기아 같은 경우에도 거의 15% 올랐기 때문에 뭐 8배 이제 좀 넘었죠. 그러면 이게 또 비싼 거냐라 봤을 때는 아니다라는 거죠. 급등했지만 현대차가 비록 이제 로봇 관련해서 이슈가 붙어서 급등했지만 실적이 안 나온 회사가 아니고 그다음에 주주 환원도 잘하고 그러니까 여기서 급격하게 빠지거나 이럴 건 아니다라는 거였고요.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저는 이제 차트 중에 좋아하는 차트가 뭐냐면 급등한 이후에 조정이 이렇게 나와요. 반달모 이렇게 조정이 나오고 다시 살짝 눌렀다가 올라갈 때 이거를 이제 손잡이가 달린 컵이라고 하거든요. 컵? 손잡이가 달린 컵. 윌리엄 오닐이 얘기한 거예요. 근데 이 손잡이가 달린 컵 모양이라고 하는데 이 이후에 다시 전고점을 넘잖아요. 이거는 이슈가 있으니까 봐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사야 된다가 절대 아니에요. 이 시점에 이슈가 확실하고 이때 올랐던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처음에 급등했을 때. 그 급등한 이유가 살아있고 여전히 실적이 좋아질 가능성이 보인다 그러면 그때는 사면 봤더니 통계적으로 봤더니 수익률이 뭐 70% 100% 나더라라는 거죠. 그 이상 나더라. 그럼 현대차에 대비해 보면 그 급등했을 때 이슈가 살아있죠. 올해 연초에 로봇이었죠. 뭐 이런 이슈. 네. 로봇에 대한 지금, 기대감이 됐죠. 근데 지금 살아있죠. 그대로. 그리고 그 이슈가 또 바로 붙어버린 거잖아요. 오늘 피지컬 AI 얘기 나온 걸 아마 얘기하셨을 것 같은데 근데 그게 확실하게 뭐 피지컬 AI 예전에 얘기했던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건데 반대로 얘기하면 예전에 얘기했던 것들이 그대로 살아있다. 사람들이 이거에 대해서 여전히 관심을 갖고 있고 현대차가 이걸로 인해서 좋아질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다라는 거죠. 요게 그 위에 보면은 현대차에 대해서 이슈 나왔던 거 정리해 주셨는데 사실 그 로봇만 얘기 나온 게 아니라 그 긍정적이긴 한데 이게 다 오늘 영향이 있었던 건가 싶은 이슈들이 많긴 많았거든요. 요거 정리 좀 해주세요. 새만금 투자는 사실 어제 이틀 얘기 전에. 나왔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게 뭐 우리나라 시장에 엄청난 영향을 줬다? 오. 뭐 그렇게 볼 수는 없죠. 근데 오늘 보고서가 좀 긍정적인 보고서가 좀 있었어요. 피지컬 AI 관련해서 현대차가 이 투자를 했기 때문에 현대차가 이제 바뀔 거다. 그리고 예전에 현대차는 고작 한전 부지를 샀던 회사라면 지금은 이제 미래 먹거리를 위해서 투자를 한다. GPU도 샀고 수전에 수소 설비 투자하고 로봇 투자하고 데이터 센터 투자하고 이 회사가 과거에 현대차가 PBR을 낮게 받았던 것처럼 적용을 받아야 되느냐. 물론 부동산 가격이 올라갔긴 했지만 그거는 회사의 부가가치를 새롭게 창출하지 못한 돈이었다. 10조를 때려박았다고 하더라도 그건 의미 없는 돈이었는데 이번에 새만금에 5년간 10조를 받는 건 다르지 않냐. 그러면 이 미래의 가치를 가져올 수 있는 이 투자 기반의 회사를 우리는 어떻게 평가해야 될 거냐라고 이제 질문을 던진 거죠. 그 생산적 금융. 그렇죠. 생산적으로 전환되고 투자다. 있고 미래를 보고 있고 현대차의 어떤 방향성이 다른 자동차 대비해서 확실히 좋다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현대차, 기아차를 반대로 얘기하면 왜 안 사? 지금 반도체 이렇게 올라갔고 뭐 반도체 물론 PER은 싸다고 하지만 반도체 이렇게 올라간 상태에서 다른 넥스트 스텝 본다 그러면 자동차 안 살 이유가 별로 없어 보이는데가 되는 거죠. 여기에다가 어제 사실 요 시간에 여의도 인사이트에서 그 르네상스 자산운용 대표님하고 대화 나눴었는데 이제 현대차 얘기를 좀 하면서 자율주행 쪽을 좀 보신다라고 얘기를 여기서 나눴던 기억이 바로 어제인데 요 자율주행 뭐 요것도 좀 기대감이 있는 겁니까? 자율주행도 기대감이 당연히 있죠. 일단은 웨이모와 굉장히 탄탄하게 협업을 하고 있어요. 구글의 현대차가? 웨이모.
구글의 웨이모랑 협업을 하고 있고 또 자체적으로도 미국의 모셔널이라고 자율주행 회사가 있죠. 그래도 그걸 통해서 이제 자율주행을 계속 좀 개발해 나가고 있고 그리고 또 중요한 건 엔비디아와 협업을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엔비디아 협업을 해서 엔비디아의 자율주행 툴을 또 사용할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2013년에 삼성전자가 좀 생각난다. 2012년, 13년. 어떤 얘기일까요? 그때 스마트폰을 주도했던 회사는 애플이었거든요. 네. 그런데 삼성전자가 그때 안드로이드의 다크호스로 딱 치고 안드로이드의 왕지로 치고 올라오면서 글로벌 점유율 1등으로 치고 올라갔어요.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 1등. 그럼 지금 봤을 때 비슷한 케이스가 뭐냐면 폐쇄형으로 나의 비즈니스 폐쇄형으로 뭔가 자율주행 서비스를 하고 있는 회사가 하나 있죠. 테슬라. 그렇죠? 그런데 플랫폼 업체, 그러니까 구글 같은 플랫폼 업체가 나의 서비스를 제공해서 뭔가 같이 해보자라고 하는 게 지금 구글과 엔비디아가 동시에 현대차랑 협업한다고 얘기 나잖아요. 그러면 나는 나의 비즈니스 완성도는 높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회사들이랑 같이 제휴해서 이 비즈니스를 고도화할 수 있을 것 같아.가 되는 거죠. 물론 삼성전자가 그러니까 궁극적인 경쟁력을 봤을 때는 애플 대비는 처진 게 맞죠. 왜 소프트웨어도 못 가져갔고 앱스토어도 못 가져갔으니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삼성전자가 그걸 기반으로 성장한 건 맞거든요. 그럼 현대차나 기아차가 만약에 이 업체들과 제휴해서 점유율을 높여갈 수 있고 판매량을 높여갈 수 있다 그러면 그 자체로 현대차, 기아차에는 분명히 긍정적인 영향입니다. 네. 그걸 좀 보고 있죠. 네. 중심에 진짜 오늘은 현대차가 있었던 것 같아요. 앞에서도 클로징벨 시간에서도 한참 얘기를 해도 얘기하실 게 두 분도 많더라고요. 그렇죠. 현대차에 대한 네. 얘기는 진짜 오늘의 중심인 것 같고 원전 얘기도 좀 해주세요. 원전은 이게 뭐 엄청난 이슈가 있었던 건 아니었던 것 같고요. 근데 오늘 전반적으로 전력 쪽이 굉장히 강했어요. 근데 아까 미국에서 제가 얘기했던 게 확실하게 지금 가는 건 하나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렸던 게 AI 캐펙스는 무조건 갑니다. AI 캐펙스 그렇죠. 투자. 네, 캐펙스 투자는 뭐 무조건 갑니다. 그러면 캐펙스의 대표는 지금 뭐냐? 전력이죠. 그럼 우리나라도 전력이 좋을 거냐라고 봤을 때 좋았다는 거예요. 전력기기 좋았죠. 그다음에 원전 오늘 좋았고요. 수소는 잠깐 눌리긴 했었는데 그래도 전력 전반적으로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력 수요가 늘어나네라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 지금 원전 얘기가 더 빨리 나오는 게 뭐냐면 이제 수주가 본격화된다라는 기대감이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SMR 수주도 뭐 나올 것 같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다음에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오늘 12% 올랐죠. 홀텍과 굉장히 관계가 깊은데 홀텍 기반의 SMR 수주가 나올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원전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데 또 여기에 우리나라 그 정부에서 하나 얘기한 게 있어요. 한국과 튀르키예 협력이 좀 강화될 것 같다. 그러니까 예전에 작년 11월에 이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원전 관련된 사업에서 뭐 MOU 체결되고 뭐 진행되는 게 있었는데 지금 원전 협력상 이행 후속 조치로 튀르키예 에너지 장관이 방한을 해서 우리나라의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미팅을 했습니다. 이래서 이제 원전 관련돼서 튀르키예 원전 신규로 이제 짓는 것들에 대해서 협업을 좀 더 해보자. 뭐 이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것도 이제 우리나라 쪽 수주 기대감이 있는 거니까 나쁘지 않은 상황이었던 거죠.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장우진 작가님과 얘기를 하는데 사실 클로징벨 시간에 두 분한테도 여쭤보고 싶었는데 시간 관계상 못 여쭤본 걸 오늘 마무리로 장우진 작가님께 여쭤보면서 좀 마무리하고 싶은 게 코스피 얘기는 우리가 좀 많이 했으니까 앞에서도 코스닥 얘기를 좀 여쭤보고 싶어요. 사실 코스피는 뭐 진짜 압도적인 수익률이 지금 1등입니다. 전 세계. 봐서도 연초 이후에 코스피가 40% 이제 올랐고 근데 코스닥도 좀 상대적으로 못 오른 것 같지만 그래도 25% 올랐어요. 이게 코스피가 1등이면 코스닥이 2등이더라고요. 그렇지만 우리는 좀 상대적인 아쉬움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정책 기대감은 좀 살아있는 것 같은데 오늘 같은 경우도 좀 차이가 온도차가 좀 있었기 때문에 코스닥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시는지로 마무리 좀 할게요. 코스닥을 뭐 최근에 들어서 저보다 긍정적으로 본 사람 별로 없긴 했는데 저는 굉장히 강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방선거 전까지 메인으로 띄울 게 저는 코스닥 쪽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특히나 개인적 자금이 많이 들어와 있는 코스닥이기 때문에 여기가 부양이 되면 표에는 굉장히 좋을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본격적인 정책들이 나오는데 ETF들, 액티브 ETF들이 본격적으로 설정되는 게 3월 초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자금이 유입이 되기 시작할 것 같고 정부 정책들도 플러스가 되기 시작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다들 얘기하는 건 코스닥 야 밸류가 안 나오잖아. 뭐 나오는 기업들도 없고 뭐 그게 되겠어라고들 많이 하는데 주식은 결국 꿈을 먹고 삽니다. 아무리 실적이 나와도
꿈이 없으면 주가가 못 가요. 근데 저는 정부에서 꿈을 심어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요. 근데 똑같아요. 작년에 제가 2,400에서 7,000을 불렀던 이유는 유동성이 풀려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시장에서 어떤 꿈이나 이런 것들이 여전히 살아있습니다라는 거였고, 지금도 마찬가지. 유동성은 여전히 풍부한 가운데 대형주 쪽으로도 물론 실적이나 이런 것들이 살아있기 때문에 가겠지만, 정부의 어떤 움직임들이 코스닥 부양에 대한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코스닥으로 갈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 꿈을 다시 키우면서 꿈에 대한 PER이 아니고 PDR을 다시 한번 얘기하는 그런 시기가 올 네. 가능성이 높습니다라고 얘기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정리해 보면 긍정적인 시각을 전체적인 시장에 대해서 유지는 당연히 하시는데 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변동성이 나올 때 좀 자금을 투입할 수 있는 건 항상 조금은 그렇죠. 현금을 확보해 두는 것도 전략이다. 그렇죠. 네. 그리고 많이 오르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물론 전자닉스를 꼭 안고서 계속 갖고 가도 괜찮지만 조금씩 분할 매도를 해가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봐요. 그래요? 네, 조금씩.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제가 막 분할 매도 하실 필요 없다 이렇게 계속 그냥 홀드하세요. 약간 이런 느낌이었다고 한다면 여기서부터 추가적으로 오르는 것들은 이제 리스크가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근데 누구나 좋다고 얘기하고 있고 뭐 실적 다 얘기하고 있지만, 네, 가격이 또 꺾이면 어떻게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판도가. 근데 이 얘기 이제 들어가면 더 길어지니까 못 여쭤보겠지만 맥쿼리 뭐 34만 원, 170만 원 이렇게 불렀는데. 그렇죠. 네, 그렇게 부르고 있으니까 아주 좋을 때 조금씩 이렇게 좀 팔아가면 이게 하려고 하는 게 지금 50% 100% 팔아서 도망쳐 이런 게 아니고요. 여기서 10% 올라가면 10% 줄이고 뭐 또 10% 올라가면 또 10% 주고 뭐 그런 느낌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의도 인사이트 오늘은 장우진 작가님의 인사이트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